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5부 가운데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신비체험입니다. 지난 14강에서 신비주의에 대한 이블린 언데일과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의 견해를 소개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신비주의는 명상이나 기도를 통하여 신이나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려는 수행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말하는 신비주의는 종교적 수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이런 수행의 과정 중에 겪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이성적 사유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신비한 체험을 뜻합니다. 결국 신비체험도 초상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신비체험을 초상현상 중 하나로 보고 신비체험과 초상현상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상현상이라면 뭐냐면은 이성적 사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 그러니까 꼭 종교적 수행이 아니더라도 그냥 경험한다고 사람들이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고, 신비체험은 이블린 언데일과 앤드류 뉴버그가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얻는 신비적 체험이니까 신비체험도 초상현상 중에 하나로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상현상은 종교적 수행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주류 신경과학들은 이것을 두뇌가 만든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뉴버가 밝힌 바대로 신비주의자는 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단순한 환각에 빠진 사람들과 그 생활 태도가 다릅니다. 훨씬 도덕적이고 경건하며 그 생활 태도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는 보고를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신비체험을 단순히 두뇌가 만든 환상이라고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불교에서는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성행한다고 해서 도고마성이라고 그러는데, 수행 중에 나타나는 신비체험이나 초상현상을 마로 봅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많은 수행자들이 그 정신이 철저하게 맑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신통력을 발휘한다는 얘기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싸띠가 잘 돼서, 다시 말해서 마음 챙김 명상이 잘 돼서 생생하게 깨어있을 때는 이상한 신비체험은 없고 그냥 부처님이 말설한 6가지 신통력과 같은 것만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신비체험이 도이든 마이든 우리의 정신활동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그런 뜻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수행에 도움이 되고 우리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번 제15강에서는 신비체험이나 초상현상 중 믿을 만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스칼을 신비체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적어도 파스칼이 자기의 어떤 고백으로서 기록을 하고 방세라든지 이런 데 썼다면 이건 믿을만 하다고 봐야겠죠. 파스칼은 1654년 12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불같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경험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기도 중에 이런 신비체험을 했겠죠. 그는 이 체험을 양피지와 종이에 기록해 줬는데, 이 글은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파스칼은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신앙생활이 기반이 돼서 훗날 빵세를 쓰게 됩니다. 그 빵세는 또 다른 말도 더 나오는데요. 파스칼이 크게 감동을 받은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스칼의 조카인 마르게리테 베리에는 불치 안젤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56년 3월 24일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그리스도 가시관의 일부 유물을 만지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썼던 가시멜루가이죠. 그 가시관의 일부를 만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병이 나았습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파스칼이 쓴 빵세에 나온 거니까 적어도 파스칼이 이런 걸 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가 믿기는 어렵습니다. 믿을만 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티유 리카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란서의 그 분자 생물학자로서 티베트로 출가해서 승려가 된 사람이죠. 근데 마티유 리카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검증을 했는데, 그 검증이 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중국 불교에서 뛰어난 선성 원호 극근 스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호 극근 스님은 중국 송나라 때 임재종 양기파에 속한 스님인데, 한국 불교에서 인정하는 조사 선맥에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어서 쭉 선으로 이어진 그 조사 선맥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제48대 조사입니다. 사청선 사람으로서 속성은 락시인데, 휘가 극근이고 자는 무착이며, 원호는 남송 고종에게서 받은 시호니까 대단히 고승으로서 유명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편찬한 책이 벼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벼감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나 선문답에 대해서 생생히 잘 느꼈기 때문에, 깨친 사람이 하는 걸 잘 써놨기 때문에 깨치지 못한 사람들도 그걸 읽어보고, 그런 장면이 나면 그 흉내를 내면은 도가 깊지 않은 스님들은 깨쳤다고 인정해줬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 벼감록은 깨친 사람들이 일을 잘 쓴 건데, 그래서 나중에 대종고라는 사람이 이걸 불태워버렸대요. 이거 흉내 낼까봐. 근데 이 벼감록의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호가 그 아래에 있는 선성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기를, 산 너머에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면 곧 거기에 불이 난 줄 알고, 담 너머로 뿔이 보이면 곧 그게 소인 줄 알며, 하나를 들으면 나머지 세까지 깨닫고, 일일이 저울로 달아보지 않아도 눈짐작으로 물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아낸 것 따위는 속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선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늘 발목듯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성들은 뭐가 척 보면 무슨 일인지 그냥 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관이 빨라서 이런 거는 어렵지 않고, 진정 참 진리가 뭔가를 아는 것이 그게 어렵다, 이런 뜻인데, 선성이 수행을 하는 목적은 이런 하찮은 데 있지 않고 현실 세계의 온갖 차별성을 초월해서 자기를 절대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경지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뭐 세상사 이렇게 쓱 보고서 얼굴 딱 보고서 세상에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통력이죠. 근데 이 신통력이 이 벼감록을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걸 바로 마티유 리카르한테서 신경과학자들이 측량했다는 거건데요. 원호 스님의 말은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걸 뜻합니다. 척 보면 모든 걸 알지만 그건 하찮은 일이고, 생명은 한 번으로 살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절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흘려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잠재력이 무한하고 나도 마음을 맑게 가져서 바르게 살면은, 그 수행을 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내가 고귀한 존재고 나한테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하찮게 굴지 않겠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안정시켜서 그를 잘 참고 견디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삶의 태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꾸준히 연마해서 노력하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고 베푸는 거고, 가진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바로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서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되죠. 그러니까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살아가면 삶이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 원호 스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닌데 신경과학자들이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증받은 사람이 바로 마티유 리카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마티유 리카르를 MRI로 판독을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판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두뇌의 그 활동을 보면은 그게 나타나거든요. 안정되어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자율신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율신경을 통제 못하거든요. 누가 뭐가 팍 눈을 찌르려면 눈이 깜빡거린다든지, 뭐 뱀을 보면 깜짝 놀란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이나 위장 같은 것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드러나는 그렇게 짧은 순간의 표정을 탐지하는 데도 세계 제일이다. 그게 뭐죠? 쓱 표정의 변화만 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남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이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차드 맹탄이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의 명상을 퍼뜨려서 실리콘밸리가 그냥 아예 명상 문화를 퍼뜨린 사람이 바로 차드 맹탄인데, 이 사람이 쓴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의 서문에 바로 마티유 리카르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은 오너 스님이라든가 마티유 리카르라든지 이런 도가 높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평범한 얘기를 한번 하죠.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의 얘기를 할 텐데,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는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제가 로이드 마이어 교수의 체험과 고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4부 4강과 5부 2강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가 고민을 발표한 후 이 마이어 박사를 찾아온 사람들 얘기는 많이 있다고 제가 있어서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수행과는 상관없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초상현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티유 리카르라든지 오너 쿠큰 스님의 얘기는 종교적 수행을 한 사람의 얘기라면 엘리자베스 마이어의 책에 나오는 글을 그대로 제가 옮겨 쓰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가 Extraordinary Knowing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의 육감은 왜 잘 맞는 걸까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번역판에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냥 옮겨 썼습니다. 옮겨 썼으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로이드 마이어 말이죠. 나는 어느 예술단체의 사장을 지원하는 비서 후보자를 인터뷰했다. 그러니까 로이드 마이어가 심리학 교수니까 면접을 부탁했던 모양이죠. 나는 후보자를 두 사람으로 좁혔지만 누굴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성향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각자 뛰어난 장점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단점도 있었다. 누가 결정되든 두 사람은 조직을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었다. 한참 고민하던 중에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전화상으로 자기 이름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자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신뢰하는 친구에서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데이브 맹겔루스라는 그 여자는 케이프 코드에 살았다. 케이프 코드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 마사추세츠의 대서양 쪽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 반도 같은 게 나옵니다. 거기가 케이프 코드예요. 그리고 로이드 마이어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 미국에 그냥 동서 떨어져 있는 데죠. 나는 약속한 시간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친구처럼 나도 이름만 알려줬다.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아무 정보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사장 후보자 선택의 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았다. 그 이름만 줬는데 데이비 말합니다. 좋습니다. 잠깐 뭐가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은 모두 테이프로 녹음됩니다. 상담을 마치면 테이프는 발송됩니다. 이렇게 데이비 맹겔루스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로는 잠시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내 입을 열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군요. 두 여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두 여자는 너무 다르네요. 한 여자는 성질이 불같고 쾌활해서 같이 일하기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이 여자는 입이 문제네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불의 이미지가 강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다른 여자는 아주 다른 유형의 여장이군요. 그 여자는 아주 책임감이 강합니다. 임무에 충실하고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네요. 그 여자의 손이 계속 보이는데 무릎 사이에 손을 꽉 쥐고 있어요. 제 힘만으로는 그녀의 손을 표기할 수가 없어요. 두 여자에 대한 묘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했다. 나는 첫 번째 여자가 마음에 쏙 들었다. 함께 일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그녀의 글은 엉망이었고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심이 들었다. 나는 다른 여자에게는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그녀는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일에 재미를 느끼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아주 따분한 사람을 느껴졌다. 더 중요한 점은 이거였다. 두 번째 여자는 2시간 면접 보는 내내 무릎 밑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면접을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오랫동안 꽉 쥐고 무릎 위에 감추고 있을까? 근데 댄 맹길러스가 어떻게 봤는지 한 말이죠. 불의 이미지는 뭘까? 첫 번째 여자는 빨간 머릿결에 두상이 컸다. 그녀가 사무실 나갈 때 나는 그녀에게 이런 농담을 줬다. 불같이 빨간 머리카락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댄 맹겔루스는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가 면접한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초감각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초감각적 인식이 같았다. 지금 로이드 마이어의 말입니다. 꽉 찐 손과 불같이 빨간 머리. 이런 말은 점쟁이와 점술사들이 흔히 써먹는 표현은 아니었다. 여기까지가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가 여자 육감은 왜 잘 맞는 걸까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댄 맹겔루스의 능력은 멀리 있는 거 아니까 천안토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능력을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가 수집을 해서 좀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하는 건데,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은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가 정통 심리학자로서 초상 현상을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불경에 나오는 육신통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말한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의 설법을 제가 요약한 건데,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개발하면. 종교가 진리를 말하고 실제에 관해 말하는 가운데 신비체험이나 신통력에 관해 말하지만 그 내용이 반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번 시리즈 강의 전반에 걸쳐 임사체험과 윤회 및 초상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는 과학적 믿음이 편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면 제 강의가 잘못된 겁니다. 반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이란 말은 초월적이란 말과는 다릅니다. 비과학적이거나 반과학적이란 말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나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과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학은 그 논리나 연구 방법이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적 방법론에 의하여 설명을 한다는 것은 곧 연역과 균합의 논리를 바탕으로 관찰, 이론, 실험, 재현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안 스티븐슨이 전생을 기억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고 묻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묻는 것은 올바른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서 진리를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호적 회의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토대가 얼마나 탄탄한지 검토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는 이미 불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신의 행증이고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제5부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제6부의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